네, 그럼 지금부터 컴업 파트너 쇼케이스 프로그램의 블록체인 및 정보보호 기업 데모데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사에 참석해주신 투자자 및 발표기업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본 행사의 운영사 펜벤처스 코리아의 배종원 이사입니다. 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참여해주신 저희 스타트업 분들과 투자자, 임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2024년 블록체인 기업 국내외 투자 유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본 컴업 파트너 쇼케이스 프로그램 블록체인 및 정보보호 기업 데모데이 행사는 블록체인 및 정보보안 분야를 각각 선도하는 기업들의 IR 피칭 발표 및 투자자 미팅을 통해 투자자분들과의 연결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종료 후 투자자 여러분과 1대1 소통이 가능한 네트워킹의 장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것을 통해 투자 유치, 업무 제휴 등 다양한 사업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행사는 각 기업당 IR 피칭 및 질의응답이 총 7분간 진행되며 10개 기업의 IR 피칭을 마무리한 후 기업과 투자자 여러분들과 프리 네트워킹 시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IR 피칭부터 프리 네트워킹까지 별도의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되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참여 기업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추가로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간 혹은 프리 네트워킹 시간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투자자 여러분들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호명되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를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이플 투자 파트너스 박진 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너 인베스트먼트 홍성기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한벤처투자 정일영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교 인베스트먼트 김효연 선임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따 프리 네트워킹 때 다들 이제 다시 안 헷갈리게 미리 지금 얼굴 잘 받으시고요. 네, KR 벤처스 김덕한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TS 인베스트먼트 이경훈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쪽으로 넘어가세요. BI 인베스트먼트 오유택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DB 인베스트먼트 정성욱 수석심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JB 인베스트먼트 김도영 수석심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미래에셋캐피털 조정현 선임 매니저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인더브릿지 정민수 책임심사위원님 참석하셨고요. 총 오늘 11분의 투자자분들과 함께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업 IR 피칭 세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대로 총 10개 기업분들께서 5분간 발표, 2분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기업 대표님들이 무대 위로 올라오실 때마다 응원의 박수로 힘껏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아타드입니다. 아타드는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분석 및 판매 서비스 기업입니다. 아타드 박영선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타드 박영선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아타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그리고 있는 팀입니다. 사람은 하루 평균 150번, 평생 430만 번의 결정과 선택을 합니다. 이 찰나의 선택보다는 굉장히 고민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하고, 우리 인간은 고민만 하다 선택을 못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선택과 결정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저희 스타트업은 이 기업의 이런 산업들을 비추어 봤고요. 패턴은 모르겠지만 성공하는 기업가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더라라는 걸 찾기 위해 노력했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데이터에서 찾았습니다. 젠순항을 포함해 포춘 500대 기업의 85%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여러 가지 사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자이너, 개발자, 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줬지만 그 기업이 상장을 할 수 있었느냐, 매출을 극대화시켰느냐, 좋은 의사결정을 대표이사가 할 수 있었느냐와는 전혀 다른 서비스였고요. 저희 아타드는 C레벨 이상의 의사결정을 가진 부분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타드는 복잡하고 어려운 의사결정 구조를 데이터 활용 기술, AI 에이전트를 통해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데이터가 수익화되는 시대를 저희는 맞이했고요. 가트너 조사에 따르면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증가한다.
그리고 기업이 성장하면서 최적화된 클라우드를 써야 한다라는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중요성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팀에 대해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미국 랜닛이라는 PE의 70억 밸류 엑싯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고요. 기존의 데이터 클라우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쇄 창업했습니다. 저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시큐리티 엔지니어링 석사 마치고 한국에서 스타팅을 시작했고요. 현재 팀원은 약 20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솔루션은 큐라 AI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클라우드 전문 인력 없이도 여러 가지 정량적 지표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제안을 하게 되고요. 대표이사는 yes or no에 관련된 간단한 액션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큐라는 익스터널, 인터널 영역에 있는 기업, 그리고 기업 외부에 있는 블룸버그 여러 가지 콘텐츠 데이터들을 모두 다 끌어와서 기업에게 최적화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대시보드를 파는 기업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쓰는 유저는 젠슨왕, 일론 머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분석하거나 유통하는 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보통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진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 아타드는 CSP, MSP 사이의 AI 옵스라는 기술을 통해서 모든 미드웨어를 관통하는 하나의 통합 미드웨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큐라라는 모델을 크게 두 가지 플랫폼 위에서 구동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리다라고 하는 플랫폼이 하나 있고요. 데이터 유통 이력을 추적하고 재판매가 가능한 데이터 거래 마켓 커브가 있습니다. 심플하게 설명드리면 작년 대비 유저는 8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유료 전환율도 현재는 B2B이지만 40%, 내년까지 60%를 목표로 하고 있고, 매출은 작년 대비 7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멀티클라우드 구독 서비스, 데이터 중개 수수료, 그리고 자동화 컨설팅 비용이 있습니다. 아타드만의 차별성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온라인상 결제 거래가 가능한 유일한 민간 플랫폼이다라는 점이고요. 중앙화 클라우드 없이 고객들 간의 클라우드, 심지어 브랜드가 다른 클라우드끼리도 데이터 이동, 복제가 됩니다. 저희의 벤치마킹 업체는 요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팔란티어, 그리고 서비스 나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SM, 블루포인트, 소풍 등의 7개 기관으로부터 10억 원의 시도 투자를 받고 스타팅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너무 복잡해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중앙화된 방식이 기존의 벤치마킹 업체의 방식이고, 저희는 고객의 데이터는 소중하다라는 본질적인 물음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고객이 클라우드 안에 큐라가 설치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하는 기능들이나 서비스를 큐라가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PCT 포함해 총 25건의 IP를 확보했고요. 내년까지 100건의 IP 확보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10억 원의 매출, 내년에는 40억, 27년에는 나스닥, 28년에는 데카콘을 목표로 빠르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큐라 에이전트 고도화, 그리고 현재 저희가 델라웨어에 법인이 있는데요. BOA 계좌나 페이먼트, 글로벌 페이먼트 구축을 위해서 현재 프리 350억에 100억의 투자 라운드를 돌고 있고요. 런던 투자사에서 120억의 투자 계약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타드는 나중에 상장이 됐을 때 데이터를 유통하는, 거래하는 이런 단어가 아니라 그때 아타드 통해서 참 의사결정 잘했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디시전 메이킹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드렸습니다. 그 팔란티어 말씀을 하셨으니까, 팔란티어가 민간에 사업하는 파운드리 플랫폼이랑 만약에 저희를 비교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부분이 더 낫다고 말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는 거기에서는 이런 걸 안 해서 저희가 이런 게 강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네, 일단 너무나도 좋은 질문이신데, 보통 고담이랑 파운드리라고 하는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팔란티어는 사업을 성장시키고 있는데요. 팔란티어가 창업하고 나서 7, 8년 동안 영업 매출이 0원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유의미한 성적이, 그 이유 자체는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온톨로지라고 하는 기술이 실제 기술적으로도 많이 이제 확보해 나가면서 매출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민간 기업에 투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영역은 CIA, FBI, 군사와 같은 실제 B2G 사업에 집중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타겟하고 있는 영역은 잘 생각해 보시면 보이겠지만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특히 외국이나 유럽에서 보는 스타트업의 기준은 본인들한테 10억씩 매달 쏠 수 있는 기업을 스타트업으로 보고 있고요. 그 밑에 기업들은 거의 영세한 엔젤 수준으로 보고 있어서 일단 타겟 자체가 먼저 다르고요. 두 번째는 국방과 민간의 어떤 이제 정치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다루는 팔란티어지만 저희는 오히려 기업들이 성장하는 상장에 있어서 관련된 어떤 과제라든지 데이터 가공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운영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란티어 서비스를 쓰려면 팔란티어의 규율에 맞는 규정에 맞춰서 코딩을 해야 되고 또 그들의 서비스를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화 방식을 많이 쓰는데요. 저희는 고객들이 네이버 클라우드를 쓰든 오라클을 쓰든 상관없이 그 클라우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저희 플랫폼 안에서 여러 가지 분석이나 활용이나 심지어 자동화 가공까지 처리하는 사용성 측면에서 굉장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 결정을 할 때는 뭔가 텐지블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뭔가 애매모호한 이런 인텐지블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저희 클라이언트의 데이터와 외부적인 숫자들만 가지고 어떻게 명확한 답변을 제공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 대표이사 또는 사용자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반감심도 같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 첫 IR 할 때 저희가 멀티 클라우드 기반 ASI라고 하는 에이전트를 활용을 하는데요. 손정희 회장님이 다시 이제 나오셨죠. 이제 AGI를 넘어서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ASI 시대. 사람보다 똑똑한 게 아니라 사람의 수준과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이제 포지셔닝을 잡으셨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두 가지가 결국엔 답이 하나로 귀결이 될 것 같은데 저희의 결정은 큐라가 하지 않습니다.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그 C레벨이나 사람이 하게 되고요. 그 의사결정을 빠르게 그리고 누구보다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량적 자료를 기반으로 제공을 하는 거고, 자료가 좀 넘어갔지만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를 예를 들면 대표님 예를 들어서 오라클에서 AWS로 바꾸시면 월 3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라는 걸 하기 위해서 3명의 인력들이 필요했어요. 재무 설계자, 클라이언트 담당자, 그리고 데이터 관리자. 근데 저희 큐라는 그 정량적 지표를 기반으로 대표님께 추천을 하는 거고요. 대표님 그 액션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과 인원 필요 없이 예솔로의 관점에서 바로 액션을 취하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결정이 잘못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윤리적 문제들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차량이 오른쪽으로 갔을 때 자율주행이 동의를 했지만 내가 죽고 사람이 산다. 좋은 결정인가? 또 왼쪽으로 갔을 때 내가 죽고 이 사람이 산다. 어떤 게 좋은 결정일까? 라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저희는 사업도 똑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네. 그래서 ASI가 사람과 비슷한 지각을 가지고 추천을 하고요. 마지막 의사결정, 잘했든 잘못했든 그 과정 자체를 학습하는 걸 저희는 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사결정을 좋게 하기 위해서. 네, 길었습니다. 예, 더 추가적인 궁금증은 이후 자유 네트워킹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 이터너스입니다. 이터너스는 블록체인 기반 창작물 저작권 입증 서비스 기업입니다. 이터너스 도훈국 대표님 무대 위로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5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터너스 도훈국 대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컨텐츠 창작자이자 출간 작가입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저작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제가 창작한 작품이나 컨텐츠에 대해서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솔루션들이 있으면 그걸 사용하려고 제가 찾아봤는데 실제로 대안이 없었습니다.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작권위원회에 개인적으로 등록하기는 좀 어렵고요. 변리사를 사용하면 100만 원이 걸리고 1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근데 모든 것이 이제 특허도 포함해서 선출론주의인데 제가 인터넷에 작품을 올려야 되는데 1년 뒤에 올려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허는 전 세계가 키플리스나 연결돼 있지만 한국에 저작권을 등록한다고 해서 미국 저작권 협회랑 중국이랑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플랫폼에 올려가는 것은 어떠냐면 예전에는 이제 그 레딧이나 구글이나 네이버에 올린 것을 판사가 인정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퍼블리싱 될 만큼 유명한 작가나 이제 가수, 출간사 작가가 아닌 경우에는 보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린 것을 해줬는데 작년부터는 그게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IDC 센터에서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해서 올라오는 걸 쌓이는 걸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를 그대로 두고 수정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판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용인할 수가 없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NS에 올리는 거나 이런 것들도 다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럼 DRM은 어떠냐? 그럼 DRM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보호를 해주는 거지 저작권이나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면 10년 전부터 블록체인으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사용하려고 보니까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그 회사가 없어지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NFT나 디지털 월렛 같은 걸로 해서 하려고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의 클릭만으로 5살짜리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면 내가 바로 등록해가지고 사용하게 만드는 것을 제가 필요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클릭만으로 블록체인 지갑, NFT 아무것도 몰라도 되고 퍼블릭 블록체인 해야 됩니다. 근데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그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했었던 건데 저같이 이렇게 입증을 해주는 서비스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달러의 비용으로 한 건당 100만 원에서 이제 US 달러 1000달러 드는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고 등록이 바로 되는 순간에 즉각 법적인 효력이 되게 돼 있습니다. 혹시 침해 소송을 했을 때 판사가 물어보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침해의 영역은 법관들이 판단하는 거고 그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이거 당신이 만든 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가 언제 만들었고 이 기록이 수정 가능한 기록이냐 조작 가능한 기록이냐만 물어봅니다.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원클릭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지금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작권과 창작권까지 입증이 되고 현재는 이미지만 되는데 개발은 PDF랑 음악, 영상까지 되는 거 지금 업로드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산출물을 제가 적어놨는데 지금 AI로 만든 것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내가 만든 창작권은 있습니다. 법적인 용어로는 선사용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걸 누군가 훔쳐서 팔 때는 그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만든 AI로 만든 창작물도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입증해 줄 수 있는 툴은 저희 거밖에 지금은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컨텐츠나 뭐 패션 쪽이나 커머스도 제가 만나보니까 이게 꽤 있는데 커머스에서도 쿠팡에서 하루에 1000건씩 이미지 도형이 올라오는데 누가 오리지널한지를 판단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페이크나 딥페이크 뭔가 그런 것들이 많은데 디지털 원본 증명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계속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적인 데이터나 컨텐츠를 연구 보관해 줄 수 있는 서비스까지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지난달에 베타 테스트를 앱으로 애플 스토어하고 구글에 올렸는데 약 100명 정도 회원이 가입해서 한 400건 정도 지금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지하고 글, 영상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사스도 개발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PC에 자료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기업용을 위해서 사스도 개발을 해서 구글 클라우드 팀이랑 이야기를 해서 개발이 되면 구글 클라우드에 입점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데이터 보관까지 저희가 전체 비즈니스를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의응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네네. 그 유사 서비스가 없다고 이제 말씀 좀 주신 네,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뭐 스토리 프로토콜이나 예. 뭐 그건 조단위 투자 유치를 받는 맞습니다. 이제 예. 유사 프로젝트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걔네들이랑 차별점이 그것도 뭔지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네, 실제로 그걸 궁금하고요. 사용하시려면 아까 아도비나 이런 툴을 전문적으로 쓰면서 기존 툴 안에서 돌아가야 되고 그게 블록체인에서 디지털 월렛이나 지갑이나 다 이런 NFT까지 자기가 다룰 수 있고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저희 거는 그냥 모바일 앱에서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한 번에 클릭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바로 입증이 되는 프로세스로 가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저는 이 서비스가 상용화되려면 블록체인을 모르는 사람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스토리 프로토콜은 실제로 사용하려면 굉장히 전문적인 유저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블록체인의 실제 상용화와 시장성을 위해서는 저희 것하고서는 완전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본 그러면 파일들 뭐 예를 들어 뭐 글이나 음악이나 그런 건 저장이 어디에 되는지 좀 네, 퍼블릭 블록체인의 이더리움 폴리곤에 현재 저장하고 있습니다. 용량이 근데 큰 것들은 어떻게 저장이 되나요? 잘라서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저희들 그 가스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압축을 해서 원본에 대한 증명만 하면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10메가로 저희가 용량은 지금 저희가 픽스를 해놨는데 향후에는 그 용량은 저희가 조금 더 늘리려고 CTO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개를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자유 네트워킹 때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세 번째 기업 코넥시 모시겠습니다. 코넥시는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스토리지 IPFS 서비스 기업입니다. 코넥시 엄요한 책임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발표 시간은 5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식회사 코넥시입니다. 저는 오늘 짧은 여정을 함께 가이드해드릴 엄요한 책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코넥시는 데이터 저장 관리와 보안 영역에서 기존과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또 저희 코넥시의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 유실률 제로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곳에서 랜섬웨어나 사이버 공격에 대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공격 난이도 또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가치 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하는 기업이나 기관에 더욱 위협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공격 대상이 되는 그 레이어는 다름이 아닌 백업 저장소가 지배적이고 또 그 피해를 받은 곳의 약 70% 이상은 그 몸값을 지불하고 난 이후에도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기업이나 기관이 갖추고 있는 현재 백업 프로세스로는 3일 이중화, 소산, 또는 스냅샷 그 이상의 것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보안 기능에 적용된 이 백업 스토리지 비용이 매우 비싸고요. 또 복구를 위해 그 다운타임이 발생되는데 그 다운타임을 통해서 서비스 운영 중단이 불가피합니다. 또 일단은 100% 복구가 어렵고 만약에 복구가 되더라도 그 몸값이나 그 중단 피해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2와 30이라는 숫자는 어떤 특정한 의미를 지닌 숫자인데요. 바로 가장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금융기관의 데이터 복구 능력 기준입니다. RTO 복구까지 걸리는 시간을 2시간 이내로 또 RPO 데이터 소실을 허용하는 시간 범위를 감염 직전 30분 이내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코넥시는 무중단 서비스 그리고 실시간 복구 및 데이터 개체 단위 복구를 위해서 RTO, RPO를 각각 제로를 목표하고 개발하였고 곧 검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저희의 솔루션, 네, 핑크입니다. 이 핑크는 국내학계 최초로 프라이빗 노드를 사용하여 분산 해시 테이블을 갖춘 클라우드 백업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일반 데이터가 아니라 민감하고 중요도가 높은 데이터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또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는 공공, 의료, 산업 분야에서 상용화를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저희 코넥시만의 분산 파일 저장 시스템인 IPFS 프라이빗 DHT를 활용하면 저희 고객들 입장에서는 클라우드망을 활용하시더라도 마치 폐쇄망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실제 IPFS 퍼블릭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저희 서비스의 차이점은 사용자가 개별로 저장 공간이나 트래픽 대역폭을 설정할 수 있고요. 또 제한적인 노드 사용으로 블록체인 특성인 속도가 느리다는 그 단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 네트워크 및 저장 공간을 개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아무래도 민감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서비스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원본 데이터의 고유값을 나타내고 그에 대한 위변조를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는 DID가 아닌 CID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무중단 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백업 스토리 측면에서 경쟁사 분석을 해보았을 때 가장 큰 거는 일단은 지금 현재도 정확한 그 랜섬웨어 탐지가 매우 어렵고 많은 양의 데이터 소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저희 코넥시는 정확한 위변조 탐지를 즉시하고 또 30분 이내 복구를 하면서 무중단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런 빅브라더 기업들과 끝까지 경쟁 구도를 고수하지 않고 저희는 협력 관계를 가지면서 시장 점유율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가진 타겟 시장은 약 43조의 데이터 시장 규모인데요. 또 이 중에서도 인간의 생명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하이퍼 크리티컬 데이터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IPFS 기술력을 지키기 위해서 지지권 확보에도 충분한 노력을 기하고 있고요. 또 기술 평가 등급은 가장 최근에 TI4 등급을 확보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을 통해서 수요 공급 협의체에서 공급 기업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금융위에서 주관하는 공로전에도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동 사업이나 공동 R&D 그리고 해외 진출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타 보안 솔루션 업체와 협력을 해서 서로 다른 레이어의 보안 기술을 협력하고 그러한 솔루션의 세트 구성을 통해서 수요를 확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웹3나 보안 기술에 관심이 높은 일본의 금융기관이나 IT 기업의 저희 서비스를 접목하기 위해서 현지 솔루션 업체와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시간 관계상 마무리 지어주시면. 네네.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코넥시는 타사 대비 약 2배에서 5배 정도 저렴한 월 구독 요금제를 채택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구독 매출 이익률은 약 60%에 해당을 하고 저희가 지금 보유한 전체 스토리지 용량 10페타바이트를 모두 소화한다라고 하면 월간 반복 매출을 15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다양한 매출 라인이 있어서 충분한 성장 가능성도 충분히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의응답 한 가지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 주신 게 IBM과 같은 이제 좀 대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시장 침투를 계획하신다고 하셨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피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큰 플레이어들과의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협력을 통한 시장 침투를 예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장표에 준비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안 백업 스토리지 측면에서만 가용했을 때의 장표이고요. 그 외에도 구글이나 여러 클라우드 회사들이랑도 많은 협력이 가능하는데 그의 대표적인 형태는 그 빅브라더 기업들이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에 저희가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그 기업들이 지금 타겟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 보안 레이어에 저희가 담당할 수 있는 그 백업 저장소에 대한 그 레이어를 같이 상호 협력해서 세트 구성을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기업 JMSys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JMSys는 블록체인 기반 산길 내비게이션 서비스 기업입니다. JMSys 최지만 대표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고로도 발표를 받게 된 주식회사 JMSys 대표이사 최지만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운동 경로 공유 플랫폼 위고로드 사업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고로드란 GPS 로고인데요. GPS 로고는 어떤 거냐면 운동하면서 이용자들이 운동 경로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일단 산에서 사용할 때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인데요. 그런 플랫폼을 GPS 로고라고 합니다. 지금 국내에는 지금 한 200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 GPS 로고 시장이 있고요.
해외에는 한 3억 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잠재 고객은 국내에서 한 1,000만 명 정도, 해외에는 한 5억 명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고로드와 기존에 있는 그 플랫폼들과 비교를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부분이 해외 이제 대표적인 스트라바라는 앱이고요. 그다음에 국내 트랭글이라는 앱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에 있는 부분이 번짱이라는 앱인데 저희 위고로드 전신인 그 베타 버전으로 저희가 서비스했던 앱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앱이 위고로드 앱이고요. 기존에 있는 지금 경쟁사들에는 좀 크나큰 단점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에 가서 갈림길이 나오거나 위험물이 나왔을 때 스마트폰을 꺼내서 갈림길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떨어뜨려서 고가의 스마트폰이 깨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의 어떤 그 경로를 이용해서 그 코스를 이용하다 보면은 좀 위험한 곳으로, 좀 유실된 곳으로 안내를 해서 사고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경쟁사들은 지금 연 11만 원에 지금 약간 좀 고가 정책을 좀 펴고 있고, 스트라바 같은 경우는 작년에 또 갑자기 한국어를 서비스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원성이 좀 자자하고요. 저도 유료 가입자긴 한데, 그래서 일단 위고로드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그런 단점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일단 산에 올라가서도 갈림길이 나왔을 때 음성 안내가 돼서 그 시계 방향을 안내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자들이 계속 콘텐츠를 올려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소유권을 부여를 해줍니다. NFT로 변환을 해서 NFT에 관련된 그 수익 모델을 또 저희가 또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는 그 경쟁사가 11만 원인데 비해서 저희는 10분의 1 정도 가격으로 10,000원 정도 저희가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그 위고로드에는 다양한 아웃도어 기능들이 있습니다. 일단 금방 말씀드렸던 음성 안내, 갈림길 음성 안내와 위험물 음성 안내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NFT로 저희가 소유권을 부여해주고 NFT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동반자 위치 공유하고 그다음에 SOS 긴급 구조 알림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산행을 좀 더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고로드의 그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총 크게 두 가지인데요. B2C하고 B2G입니다. B2C 첫 번째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GPX NFT 공유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GPS NFT 수익은 이용자들과 위고로드 플랫폼 간에 5대5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입비 수익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자체 쇼핑몰, 위고로드 샵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저희가 수익을 낼 예정입니다. B2G 쪽에서는 지금 현재 산림청과 국토교통부 쪽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빅데이터를 데이터 바우처로 판매를 해서 그 이익 또한 이용자들과 5대5로 분배를 하게 됩니다. NFT 관련된 수익 관련된 모델은 기존에 있는 경쟁사들에는 없는 위고로드만의 수익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고로드의 2028년도까지 개발 성장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는 킬러 기능인 그 음성 안내와 NFT 기능으로 인해서 저희가 50만 명을 확보를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2026년도에는 저희가 AI 기반 음성 인식, 영상 편집 기능을 저희가 추가를 해서 개인 방송 이용자들을 약 한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100만 명 정도 확보할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8년도에는 저희가 아웃도어 라이브 스트리밍 및 소셜 네트워크로 확장을 해서 1,000만 명을 확보하고 매출 목표는 470억입니다. 그리고 2028년도에 IPO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가치 목표는 1,000억 원입니다. 기존에 경쟁사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데요. 그 스트라바가 지금 현재 1억 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 있고 지금 단기간에 저희가 보다 강력한 기능으로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 및 2024년도 성장 곡선입니다. 지금 현재 출시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출시하고 나서 한 500% 정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아웃도어 시즌이 아니지만 국내외에 이용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위고로드는 GPS 시장뿐만 아니라 NFT 시장 그리고 영상 편집 시장에 있는 그런 시장에 있는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저희 주식회사 JMCS는 ICT 기반의 베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ICT 기반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해서 그리고 위고로드와 함께 더 높이 날아올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바로 질의응답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장 사이즈가 좀 가늠이 잘 안 돼서 혹시 지금 아까 말했던 기존 잘 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매출 수준을 내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NFT로 수익을 내는 것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런 걸로 얼마까지 저희가 성장 잠재력이 있을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국내외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는 지금 현재 트랭글이라는 그 회사가 지금 거의 1위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 200만 정도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고 그 연매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수익 모델이 약간 좀 없었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카카오 쪽에 200억에 좀 그 인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해외 쪽에 있는 스트라바라는 거기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데요. 거기가 연매출 한 1,0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1억 명 정도 가입자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로 질문하셨던 게 GPS 그 NFT 관련된 저희는 또 다른 수익 모델도 있다 하셔서 그러면은 더 어떻게 그 수익 모델로는 어느 정도 업사이드가 있을지 좀 여쭤봤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스트라바나 트랭글은 수익 모델이 가입자 그 회원 모집하는데 그 수익 모델 말고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GPS NFT로 그 소유권을 부여하면서 어떻게 보면 M2E 개념인데요. 내가 더 많이 만들고 더 정확한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서 위고로드 제시를 하면 그거에 대한 수익을 드리는 개념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과기부 과제 기간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그 수익 관련된 그 배분이라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명시를 하지 않았지만 내년 상반기에 과제 끝날 때는 저희가 그 수익 모델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대표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5번째 기업 더 리얼입니다. 더 리얼은 블록체인 기반 탄소 배출량 측정 서비스 기업입니다. 더 리얼 손종희 대표님 무대 위로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65조 원의 새로운 탄소 배출권 시장의 프론티어가 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더 리얼입니다. 그럼 먼저 당사 소개 영상을 보신 뒤에 상세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글로벌 최초로 전자영수증을 상용화시키고 서비스에서 디벨롭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단순히 브랜드 앱 단위에서 전자영수증을 서비스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국민의 앱과 같이 본인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금융 앱을 통해서 브랜드와 매장 구분 없이 한 군데에서 모든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탄소 감축 소비 데이터를 수집해서 탄소 배출권을 하는데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자영수증 사업을 다양히 펼칠 수 있는 이유는 수년간 다양한 브랜드와 업종에 전자영수증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결제 시장에 있어서 통상 결제는 벤망이 중개를 하지만 저희들은 결제 시장에 있어서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포스 네트워크를 별도로 독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구축한 40만 개 가맹점의 포스 네트워크는 카드사도 보유하고 있지 못하는 독특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상품명, 용량, 수량, 색상, 원산지 등의 특별한 데이터들은 매장 결제 마케팅의 빅데이터 사업으로 현재 이용되고 있으며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체재 소비에 따른 탄소 감축량 데이터도 정량적으로 수집하여서 탄소 배출권 사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년간 준비한 저희 탄소 배출권 전자영수증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은 새롭게 이번 투자 유치를 이용해서 자발적 시장에 진출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은 이미 자발적 시장으로 이동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발적 시장은 이미 2030년 65조 원 시장 규모로 예측되고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서 이것이 블록체인과 연결됨에 따라 화폐 가치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애플과 같은 제조기업은 물론 구글, MS, 넷플릭스, 디즈니와 같은 컨텐츠 IT 기업들도 자발적 탄소 배출권을 이용해서 넷제로 실현함에 따라서 이 시장을 크게 견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탄소 감축 모델을 생활 소비 영역으로 확대해서 탄소 감축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노력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책정하고 가치화하려는 시도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실례로 탄소 배출권을 보상으로 전기차 충전 시장에 들어와서 탄소 배출권을 크레딧으로 전기차 충전 포인트, 주유 포인트처럼 지급하는 화폐화 시도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렇게 만든 탄소 배출권 시장 안에서 저희들의 AI와 빅데이터 그리고 블록체인을 연결한 새로운 플랫폼과 시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매년 2조 원의 탄소 배출권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도 생활 소비 속에서 나오고 있는 저탄소 농축산물, 저탄소 제품, 또 페이퍼리스 다양한 소비 생활 속에서의 탄소 배출권을 조각 모음을 통해서 그보다 많은 탄소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고 분배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제조기업의 저탄소 제품 생산, 유통기업의 친환경 시스템 도입, 소비자의 텀블러의 사용 등 전자영수증 사용 데이터와 공공 LOD 데이터를 연계를 함으로써 친환경 활동 데이터가 정량적으로 확보가 가능한데요. 이는 개별적으로 탄소 감축률이 높지 않은 공급망 기업이나 중소기업 또 일반 기업들의 저탄소 제품, 식품의 감축 총량을 모아서 탄소 배출권화 시켜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를 블록체인 기술과 연계를 통해서 그동안은 탄소 배출권 사업은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뿐만이었었는데 소비자, 유통, 제조 모두가 참여하는 마켓과 플랫폼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소비자가 탄소 배출권에 직접 관여를 하고 제조사회과 유통 매장에 영향을 끼치는 모델입니다. 이러한 소비 모델은 이미 많은 곳에서 인정받고 자발적 탄소 배출권 수요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서 전자영수증을 내년부터 페이퍼리스화 시키고 보급하고 여기서 나오는 탄소 배출권을 지자체 차원에서 구매하겠다는 협약도 체결한 바 있고, 그리고 게임사라든지 IT 기업들이 전기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게임 아이템이나 머니로서 수합하는 형태의 계약도 체결해서 아직 플랫폼이 완성되기도 전에 벌써 많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 구조를 두 개로 분해를 했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전자영수증 사업의 대부분의 모델이 저희 회사의 모델이다 보니 이것을 5년 이내에 좀 더 페이퍼리스를 확대하면서 안정적으로 전자영수증 수수료 매출을 수익화시킬 수 있고, 이에 따른 탄소 배출권 매출 가치 견인에 따라서 그 어느 회사보다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바로 질의응답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가 너무 명확하셨는지 현재로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추가적인 궁금한 부분은 프리 네트워킹 시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섯 개 기업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지금 앞으로 5개 기업이 더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번째 기업 S&P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P랩은 블록체인 기반 마이 데이터 거래 플랫폼입니다. S&P랩 서영규 이사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5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인 데이터를 자선하는 마이 데이터 플랫폼 기업 서영규입니다. 마이 데이터는 원래 분산되어 있는 개인 정보를 한데 모아서 데이터의 이용 가치를 좀 높이자,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경제를 활성화하자, 그리고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돌려주자라는 측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그 서비스를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온전하게 자기 데이터의 이제 통제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은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맞춤형 데이터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회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최초 동의를 받더라도 이거를 결합을 통해서 생성되는 개인정보는 최초 동의했던 동의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는 게 금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고자 한다고 하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돼서 온전한 데이터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정보는 또 여전히 클라우드나 이런 서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해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않고요. 그리고 개인은 이런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불안한데 이런 것들을 결합하면 더욱 이제 민감한 데이터가 생성되기 때문에 여전히 보안과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이런 데이터 규제 때문에 이제 더 활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결국은 서버에 저장되는 개인정보가 문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서버가 없습니다. 온전히 데이터 수집과 결합 그리고 분석은 온전히 개인의 휴대폰에서만 온디바이스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개인이 이걸 데이터에 대해서 수집, 저장 그리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를 할 때만 기업에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제 해결이 되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폰 기반의 통합 마이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마이디와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SDK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디는 이종 데이터의 저장, 결합을 하는데요. 특히 뭐 금융, 생활, 건강, 의료 정보를 수집, 결합하고 이런 고도화된 개인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고객한테는 이런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설문 투표 그리고 데이터 거래에 대한 수익을 보상을 합니다. 이런 고도화된 프로파일링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은 타겟화된 마케팅과 광고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는 2021년 마이디를 처음 출시하면서 이제 금융 마이데이터 실증을 시작을 했고요. 마이데이터 2.0을 22년도에 진행하면서 특히 경기도 그리고 서울과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3년에는 실제적으로 이종산업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경기도와 AI 돌봄 서비스, 특히 고독사 예방 관련된 마이데이터 사업을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마이데이터 3.0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으로 데이터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내놓고 익명 데이터 거래를 지금 현재 90만 건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은 금융, 비금융 뭐 가릴 것 없이 개인 데이터가 필요한 모든 전 분야 기업과 기관입니다. 특히 민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서 공공 서비스를 고도화하고자 하는 지자체, 공공기관이 저희 메인 고객이기도 합니다. 저희 핵심 기술은 서버가 없이 이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결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아키텍처이고요. 그리고 동의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차별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특허는 저희가 국내외 특허를 이미 획득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동일 플랫폼 개발을 위해서는 최소 기술 격차나 시행착오에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 시큐리티와 프라이버시 전문가로 사내 벤처 C랩을 통해서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주요 멤버가 삼성전자와 삼성 SDS 출신으로 굉장히 역량이 있고 경험이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마이데이터 사용 개선하는 데 좀 많이 노력을 했고요. 특히 해외 진출하는 데 좀 노력을 하면서 해외 쪽에 이번에 콜리전을 행사하면서 캐나다 건강기업까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는 이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 기업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 기반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바로 질의응답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진행해 주십시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그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동의 없이 저희는 활용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어떤 차별성이 있어서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일례로 들면은 저희가 술집을 가면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게 주민등록증에 이제 뭐 주민번호, 이름, 주소를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술집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성년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건 신분증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런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기업한테 그런 뭐 민감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성년인지만 알고리즘을 확인하고 이 사람이 성년인지만 확인하는 정보를 주는 형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 민감한 것들을 주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 혹은 고객이 원하는 타겟화된 고객을 선별해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프라이버시 그다음에 규제로부터 좀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 모든 인증 사업도 그렇고 뭐 마이데이터도 그렇고 사실은 베리파이어 저희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수를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네. 뭐 키 사이트가 몇 개 있잖아요. 뭐 연말정산이라든지 전 국민이 이용하는. 그래서 그런 베리파이어를 어떻게 늘려가실 계획인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일단은 이 규제 때문에 저희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면서 민간에서는 여전히 또 개인정보를 자기 기업이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자유롭게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개발이나 이런 기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가장 적극적인 것은 이제 공공 쪽입니다. 거기는 이제 개인 데이터, 민간 데이터, 그다음에 이런 전력이나 수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좀 더 타겟화된 정보 이런 서비스를 하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국방부 이런 데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실증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국내를 진출할 때 이런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콜리전 행사에서 만났던 캐나다 건강해수 기업이 지금 국내를 진출하려고 하는데요. 그 기업이 이런 민감한 정보 수집 없이 개인 데이터 수집 없이 저희 한국으로 진출할 때 저희를 통해서 타겟화된 왜냐하면 저희가 건강 정보, 의료 정보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타겟해서 이제 하는 식으로 저희가 그런 식을 하나하나 사례를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그런 좀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7번째 기업 아스트론 시큐리티입니다. 아스트론 시큐리티는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안 솔루션 기업입니다. 아스트론 시큐리티 조근석 대표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5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스트론 시큐리티 조근석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클라우드 보안 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이 시장의 기대만큼 성장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올해부터 올 하반기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클라우드 보안이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은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트너에 의해서 로드맵이 다 나와 있고 기술들도 상당히 많이 뭐 글로벌에서는 되게 상용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얼마큼 그 기술을 빨리 따라가느냐 아니면 클라우드에 얼마큼 최적화시키느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사실 미국은 이미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기업이 사실은 거의 주도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약 90조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것도 이제 뭐 훨씬 더 커질 염려가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국내 시장은 사실 클라우드도 조금 더디게 성장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공공에서 이제 많이 이제 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산되는데 그에 비해서 보안 시장은 아직까지는 도입기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양상이 달라졌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이란 뭐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기보다도 현재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또는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우리가 자산 계정 이런 워크로드나 이런 것들을 식별해서 거기에 나오는 취약점이나 아니면 뭐 머레어 같은 것들 진단하고 거기에서 위협을 탐지하는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보건력까지 제공하는 것들을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클라우드 이거 조금 뭐 복잡하게 볼지 모르지만 네이티브 환경으로 가면서 사실은 네이티브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컨테이너 기반의 인프라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SA 환경으로 가다 보니까 컨테이너 기반으로 많이 운영이 될 거고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것이 일단 컨테이너 기반으로 하는 그런 여러 요소들을 보호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작년에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공공에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공공부터 이제 금융, 민간까지 굉장히 많이 이제 확산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최근에 제로 트러스트 작년부터 우리나라에도 불고 있지만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런 보안을 인프라 보안으로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보안을 하게 되면 나 혼자는 못합니다. 생태계 안에서 거의 녹여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클라우드 사업자가 있고 또 그 클라우드를 딜리버리하는 MSP나 SI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기본적인 보안을 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자들과 얼마큼 협업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곳에 한 3년 정도를 굉장히 많은 시간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MSP, CSP 여러 SI 사업자들과 전략 직전을 맺어서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는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희 제품이 올라가서 지금 이제 월 매출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NHN과 KT 클라우드에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사업자들,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클라우드 보안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API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랑 협업 모델을 많이 가져가면서 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U+는 저희가 내년 초에 제로 트러스트나 클라우드 보안까지 아예 통신사 입장에서 하는 부분을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할 거고요. 전략 제휴를 할 거고 그게 지금 나머지 통신사도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개 통신사를 잘하는 부분 그리고 이글루는 국내 이제 관제 1위 업체인데 하이브리드 심 공동 개발하는 걸로 그리고 여러 회사들과 지금 현재 제로 트러스트 분야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까 제가 많이 바뀌었다고 느낀 거는 최근 저희가 3개월과 저희가 이제 수주 또는 이제 계약이 유력한 것들이 공공의 AI 교수법 DP지업이라든지 또 뭐 공공기관 또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제로 트러스트 분야도 지금 POC 통과한데 한 5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 초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액티비티들이 일어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왼쪽이 공공에서 공공 클라우드 전환하는 이런 지금 그 행안부에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대부분 저희 제품이 제한되고 있고 이 중 상당 부분은 저희 걸 채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한 100개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중에 다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해외 쪽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클라우드의 10개 리전을 저희가 내년 정도 활용해 가지고 딜리버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제로 트러스트 분야, 클라우드 또는 제로 트러스트 분야에서 기업의 성장을 이끌 그런 동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특허나 클라우드 보안 또는 AI 보안까지 특허를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AI도 개발은 지금 돼서 상용화는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조만간에 그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바로 질의응답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매출 추정이 내년도 거만 있어서 올해는 매출이나 이런 거 올해는 한 10억 정도? 네, 좀 수준인데 사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까 시장은 사실 국내 시장이 약 내년에 한 220억 정도 저희가 추정하기에 내후년에 한 460억 정도 되는데 성장 커브가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도 매출 한 40억 정도 추정하셨던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근거랑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글로벌로 봤을 때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시장에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되게 작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클라우드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어떤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건가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보안에 대한 인식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뒤처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솔루션에 대한 그런 그 제값받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거고요. 글로벌 기업들보다 우리나라 솔루션의 있던 그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좀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재 클라우드 보안은 대부분 구독형으로 이제 많이 계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늦게나마 아마 그런 부분들 글로벌 추세를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공공에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대부분 유일하게 이제 POC를 해서 들어갔는데 공공에서 공공 시장이 빠르게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계약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매출까지 하면은 대략 저희가 추정을 한 그렇게 매출 계획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8번째 기업 앤키 화이트햇입니다. 앤키 화이트햇은 사스 기반 침투 테스트, IT 자산 공격 표면 관리, 사이버 보안 교육 훈련 플랫폼 기업입니다. 앤키 화이트햇 이정민 전략사업 팀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5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공격 기술로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오펜시브 보안 전문 기업 앤키 화이트햇입니다. 저는 사업 전략팀장 이정민입니다. 네. 사이버 공격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작년에도 인도네시아 국영은행에 사이버 범죄자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 피해가 있었습니다. 1.5테라바이트의 중요한 내부 데이터 유출이 있었고요. 해커들은 복호화 대가로 2천만 달러를 요구했고 1,500만 명 이상의 중요한 고객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피해 사례가 존재합니다. MGM, 우버, 옵트스, 호주의 최대 통신 회사인데요. 이런 건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죠. 이 기업들은 해킹 공격으로 금전적 손실도 발생했고 고객의 신뢰도 잃었습니다. 기업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사이버 공격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공격이 증가하는 배경에 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속적인 투자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줄였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업당 평균 66억 원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00% 안전한 보안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보안 솔루션들과 서비스로 99%를 방어할 수가 있어도 사고로 이어지는 1%의 취약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보안 약점은 해킹 사고로 아주 큰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보안 솔루션을 단순히 도입하고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격자가 노리는 1%의 작은 빈틈까지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커 관점에, 공격자 관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희 앤키 화이트햇은 공격자 관점의 보안 솔루션 오펜을 제공합니다. 오펜은 자동화된 소프트웨어와 글로벌 수준 화이트햇 해커의 결합으로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보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작년부터 제품 개발을 좀 시작해서 저희는 지금 3개의 제품을 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어택 서페이스 매니지먼트, 외부에 노출된 공격 표면, 즉 IP나 도메인, 공개된 서비스의 취약점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관리하는 솔루션입니다. 두 번째는 오펜 피타스, 구독형 침투 테스트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도 모의 해킹이나 취약점 진단 같은 서비스가 있지만 현대의 IT 자산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그 출시 주기도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 피타스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자산에 대한 공격 경로와 취약점을 식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캠프입니다. 단위 기술 교육, 그리고 그 교육에 기반한 경연,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좀 숙달하고 훈련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직의 공격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저희 제품들 모두 1년 기반, 구독 기반 모델인데요. 고객사 협의 후에 월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저희 이미 금융이나 공공, 그리고 대기업, IT, 심지어 CQI, 지니언스, 알랩, 휴네시온과 같이 보안 기업도 저희 고객입니다. 저희 지금 올해는 83억 매출을 했고요. 10% 정도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 또 그 기술 기업이다 보니까 국책 R&D 금액이 한 20억이 있는데 여기는 매출에 포함되진 않고 인건비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미 수주한 금액이 한 20억 되고요. 기존 고객이랑 신규 고객 합하면 한 150억에 영업이익 35억 정도 목표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는 기존의 정보보호 기술이라는 정보보호 기업을 창업하고 엑시트한 경험이 있으시고요. 수산 INT라는 코스닥 상장된 보안기업 전문 경영인 경험이 있습니다. 화이트햇 해커 출신 조정현 부사장과 공동 창업을 했고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국가정보원 출신 임원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 그리고 구매력이 높은 고객 말고도 저희는 좋은 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이트햇 해커들은 해킹 올림픽이라고 하는 데프콘이라는 대회에서 올해에도 3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매년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대회도 많이 출전하고 개최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하는 주요 해킹 방어 대회는 저희가 다 개최를 하고요. 지금까지 한 30여 건 정도 개최했고 뭐 이런 보안 대회 경험을 통해서 누적된 기술력과 경험들을 저희 오픈 캠프 제품에 녹이고 있습니다. 저희 2018년 이후부터는 지속해서 계속 흑자하고 성장하는 기업이지만 더 빠르게 저희 기술력 많은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시리즈 B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바로 질의응답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올해 88억 매출 중에 저희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 이용으로 뭐 나갔던 매출들은 뭐 내년이나 이렇게도 계속 리커링 네. 되는 형태인 건가요? 지금 사실 이 제품이 작년 말부터 개발이 시작해서 올해부터 구독 고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기존 그 전환 대상 고객들은 기존에 저희가 침투 테스트 서비스를 구독형이 아닌 그 프로젝트 기반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들이 내년에는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한 8억 정도 규모로 구독형 서비스에는 그렇게 고객이 생겼습니다. 네. 내년 예상 매출 140억 중에서 그러면 구독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 예측하시나요? 저희 30% 정도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연이 갈수록 높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9번째 기업 테이텀입니다. 테이텀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보호 플랫폼 기업입니다. 테이텀 양혁재 대표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발표 시간 5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클라우드 보안의 명쾌한 해결사 테이텀 시큐리티입니다. 좀 날씨가 엄청 추워졌는데요. 이제 이 계절이 바뀐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이 계절이 바뀌는 속도보다 사실 시장이 바뀌는 속도가 더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처음 창업했을 때 클라우드 사업해 이러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클라우드 안 넘어갔는데 앞으로도 넘어갈 계획이 없는데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메가 트렌드, IT의 메가 트렌드 중 하나가 클라우드라는 거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통계 그리고 고객 사이드의 통계, 실제 유출 사고에 대한 통계들만 봐도 그게 증명되고 있고요. 실제 국내외의 클라우드 보안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고들은 단순히 스타트업들이 아직 보안 조직을 갖추지 못해서 나오는 사건 사고들이 아니고요. 기술력을 제대로 갖춘 빅테크들이 이런 사건 사고를 겪고 있고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고객들은 수록하지 못했지만 국내에도 계속 케이스들이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랑 과거의 보안이 도대체 뭐가 바뀌었길래 이렇게 사건 사고가 나는 걸까요? 과거에 있는 보안은 마치 인터넷도 단절시키고 성벽을 쌓고 고립시켜가지고 그 벽을 겹겹이 높이듯이 하는 그런 경계 보안이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로 전환되면서 아시다시피 AI가 만들어져야 되고 데이터 레이크가 만들어져야 되고 인터넷이 통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면서 이제 보안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서버나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을 실물로 다 만지고 눈으로 보고 할 수 있었던 반면에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로 대체되고 있는 게 클라우드의 현상이고 그 복잡한 소프트웨어로 대규모로 다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가 새로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하나하나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각각 서비스마다 수많은 설정들이 있고 그런 것을 다 제대로 컨트롤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요. 프로젝트를 우리가 진행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불안정한 형태로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방 하고 사고가 나는 거죠. 이 사건 사고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그 중에서 메타 사건이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어렵지 않은 어떤 설정 오류로 인해서 수억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고
수억 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한 4천억 원 정도의 과징금 물었던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든 클라우드 환경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나아가고 있는데, 이건 비단 저희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소위 말하는 글로벌에서 보안 벤더 중에 유니콘이라고 할 만한 분들은 모두 이런 트렌드들을 메가 트렌드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클라우드에서 가장 이슈화가 제일 크게 된 이런 설정 오류, 99%의 원인이 되는 설정 오류를 잘 관리하고 막아주는 그런 제품 하나, 그리고 클라우드 상에서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취약점들을 발견하고 처리해 줄 수 있는 솔루션 하나, 그리고 새롭게 지금 실제 현업에서 보면은 권한 관리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업셀하기 위해서, 크로스셀 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드는 제품 하나, 이렇게 총 3가지 제품을 엮어서 플랫폼으로 구축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경쟁할 때 컴플라이언스 관리나 범용성 이 2가지를 경쟁 우위로 꼽는데요. 이 범용성이나 컴플라이언스 관리가 그냥 로컬라이제이션 잘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공격 범위 자체를 예를 들어 우리가 AWS만 방어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우리가 돼, 이렇게 공격 범위 자체를 더 많이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경쟁 우위로 인식을 하고 있고, 가트너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이 클라우드 보안 시장 열어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200에서 300% 되는 매출 증가율이 그것들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 100%에 달하는 재구매율이 3년째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클라우드 사용량과 비례하는 모델이고, 보시다시피 실제로 클라우드를 더 많이 쓸수록 우리 라이센스가 더 많이 팔리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가고 있고요. 보시면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뿐 아니라 그 엔터프라이즈, 테크, 군, 관 모두 저희를 신뢰하고 이제 아마 지금은 저희가 클라우드 보안에서 사고 리더십을 가지고 가는 기업으로 인식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클라우드라는 그런 바탕에서 사실은 이제 최근에 LLM이 굉장히 대세인데, 그런 전반적인 사이클을 우리가 전부 다 올 사이클을 다 보호해 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 나아가는 게 최종적인 목표고요. 최근에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따라서 사실은 제3국가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혹은 이제 싱가포르나 유럽 등지에서도 저희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의 보안 리더가 될 테이텀 시큐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바로 질의응답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간단한 질문 하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그 재구매율 100%라고 얘기해서 되게 인상적인 수치가 나와서, 근데 이게 뭐 저희가 재구매율을 계산할 때 이게 뭐 프로젝트성으로 뭐 그런 거 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어떻게 계산이 된 건지, 그 언제 때부터 고객이 계산이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22년, 23년, 24년 통틀어서 실제 프로젝트가 아니라 저희가 라이센스가 ARR 기준 연간 구독 형식으로 나아가는데, 그 연간 구독 형식으로 나간 제품 중에 이탈한 고객이 아직 하나도 없다는 뜻에서 이제 재구매율 100%를 기입을 했습니다. 고객이 어느 정도 되죠, 숫자는? 저희는 한 20고객 정도 있고요. 첫 해에는 아마 한 5고객 정도 쓰셨던 것 같고, 직전에 한 10고객 정도, 지금 한 20고객에서 그 이상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성장하는 단계에서 중간에 이탈하는 고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 10번째 기업은 스토리지안입니다. 스토리지안은 단일 PC 기반의 물리적 망 분리 시스템 기업입니다. 스토리지안 윤동구 대표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5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토리지안의 윤동구라고 합니다. 그 보안의 영역은 아마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 클라우드 쪽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단말기 역할을 하는 PC 부분이 있고, 그 PC가 출시가 된 지 한 40년이 넘었죠. MS 도스,
그 D자가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디스크를 구동하기 위한 그 체계가 그 이렇게 운영 체제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른 거하고 좀 성격이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디스크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한 40년 전에 그렇게 MS 도스와 더불어 이제 PC가 출시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90년도 들어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넷이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PC 사용자 입장에서 그거를 관찰을 해보면 이제 부팅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용자 의지에 관계없이 그냥 디스크 찾아서 연결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연결하고 아니 운영 체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용자 데이터용 디스크가 왜 부팅이 되면 종료할 때까지 줄곧 연결 상태가 돼야 되죠? 그리고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열지도 않았는데 왜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야 되죠? 저는 이 두 가지 그 의문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고 그 디스크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내장형 디스크인데요. 내장형 디스크를 이렇게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서 온오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예전에 이제 그 LG 종합기술원 출신으로서 이제 그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설계하는 이제 조직에 있었는데 그때 설계 검증을 담당하면서 그 반도체 설계의 그 내부 인터널 노드나 그 이제 입출력의 방대한 스트림을 저장하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일을 좀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디스크가 이게 연결했다 끊었다 할 수 있는 거를 알게 됐어요. 안지는 오래됐는데 제가 이걸 특허로 출원한 지가 이제 2017년도에 1월달에 출원을 했고 이제 등록이 좀 된 상태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와 디스크 두 가지만 잘 제어를 하면 우리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래 전부터 이제 제품 개발을 했는데 이제 PT자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C 부팅이 되면은 그냥 디스크가 네트워크에 노출된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나 부팅 다 됐으니까 이제 PC 쓰세요 이런 거예요. 아니 디스크 연결하고 네트워크 연결하고 그리고 나서 그 보안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소프트웨어적인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오늘 이 발표에도 저희 회사만 유일하게 하드웨어 제품이지 실제로 전시에 나가 보면 대부분의 회사가 다 소프트웨어 프로덕트예요. 저희만 유일하게 그 하드웨어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저 소프트웨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잦은 패치 업데이트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V3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알약이나. 여러분들 V3 알약 쓰시면서 그거 어떻게 동작하는지 아십니까? 알 수 없어요. 점심 먹고 왔는데 나는 돌려놓은 게 없는데 막 팡팡 돌아가요. 디스크가 막 껌뻑껌뻑 거린다고. 사용자가 알 수가 없어요. 예,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그 보이는 보안으로 해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영업 프로덕트명은 이제 비주얼 시큐리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제 지금 이 블록 다이어그램은 저희가 작년 5월달에 PCD 해외 출원 중에 있는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요 밑에는 이제 UI인데요. 지금 이제 정부나 군 계통 이런 데는 이제 망분리가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사용자를 위해서 PC 2대가 사용이 돼요. 내부망용, 외부망용. 그거를 그냥 한 대 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다른 한 대 PC 쓰는 거는 이제 MS의 샌드박스예요. 윈도우 이제 프로 이상의 기본으로 이제 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외부망 버튼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기동을 하게 되면은 그 내부망에서 기동하면 내부망이 연결되고요. 이 기동이 안 돼 있으면은 네트워크가 차단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내부망으로 부팅이 된 상태에서 외부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망 분리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샌드박스가 기동이 돼요. 그래서 이게 완전하게 한 대 PC를 쓰면서도 망 분리가 유지가 되는 가운데 우리 망 분리를 쓰게 되면은 반드시 또 망 연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망 연계 솔루션이 또 한갑합니다. 그 망 연계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 보안 취약성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것뿐이지 아마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지 않아요. 그 샌드박스의 공유 폴더를 통해서 이건 난간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이제 뭐 히스토리나 이런 건 안 돼 있지만 원리적으로는 이게 다 이제 이걸 제시하고 있고 이제 제품화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 FC 인증, 캐시 인증까지 다 이제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망블리 설정에 보면은 대표님 시간 관계상 마무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주의가 돼 있고요. 그 이제 이게 저희 하드웨어 제품이고요. 이제 노트북도 지금 이제 이달 말이면 이제 개발이 다 끝납니다. 그 저 노트북에 그 와이파이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는 보안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이미 노트북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웹망을 구성해서 써야지만 안전한 그 PC 사용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만 하고 언급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그 우리 보안 PC 이 보안에 있어서 얼마나 핵심적인 단어입니까? 아마존에 시큐리티 PC를 치게 되면은 미국의 그 HP도 있고 델도 있고 유수한 그 PC 메이커가 있는데요. 저는 그걸 연상으로 쳤는데 없어요. 시만텍, 메가피 뭐 이런 그 소프트웨어 박스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요거는 이제 제가 보안 장표를 이제 그 구글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 가지고 온 건데 지금이 이제 올해가 뭐 한 2천 이게 단위가 빌리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의 한 2천억 달러. 그다음에 이제 2032년이 한 6,900 거의 한 7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저희는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한 1% 너무 단위가 커가지고 이거 1%를 해도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그래픽 카드는 뭐 그것도 노트북은 아니고 데스크탑 PC 중에서도 20% 정도 100개 사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하여튼 뭐 저희가 그냥 이런 시장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시장을 침해하는 게 아니고요. 뭐 발표는 이런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세요. 저희 그 하드웨어를 뭐 PC나 노트북 제조사한테 뭐 판매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그런 걸 사용하는 개인들이 직접 애프터마켓에서 구매를 해서 뭐 부착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제가 PC 설계를 한다면 PC 안에 인베디드해서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그 노트북 PC에 망블리 동글 형태로 만들게 되면 어느 회사 PC 노트북 PC가 됐든지 다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데 굳이 뭐 그걸 내부에 넣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발표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모든 기업 여러분들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로 저희 오늘 이 데모데이 발표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 주인공이신 발표 기업 여러분들과 앞에 앉아 계신 저희 심사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 여러분들까지 모시고 기념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성 중이신 거 잠시 멈춰주시고 모두 이 앞에 무대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셔서 이제 다 같이 모이셔가지고 굳이 이렇게 가릴 필요 없이 다 같이 가운데 모이셔가지고 오늘 자리를 기념할 겸해서 사진을 좀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뒤로 굳이 이렇게 많이 안 가셔도 되고요. 더 친하게 가까이 쭉쭉쭉쭉 붙어 주십시오. 네, 지금 구도는 사진사님께서 잡아주실 겁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큰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